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이 한 명의 한국인 학생에 의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듣지 말았어야 할 단어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절대 참을 수 없었고 참아서도 안 되는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순간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옥스퍼드에 있는 모든 한인 엘리트들이 하나로 뭉쳤고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대한입니다.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죠. 옥스퍼드 국제관계학과 세미나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주제는 21세기 주요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차례로 발표를 시작했죠. 크림반도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지역입니다. 주민투표라는 명목하에 군사력으로 점령했죠. 첫 번째 발표자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인도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카슈미르는 1947년 인도 분할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이 70년간 대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 차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 학생이 뒤따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67년 6.1 전쟁 이후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도 수십 차례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톤이었습니다.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누구도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나열하고 분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표자가 일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 유학생 사토 히로키였어요.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분쟁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로키가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 작은 점 하나가 노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이 섬은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1905년 국제법에 따라 편입한 것이죠.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빨랐습니다. 실례지만 그 섬은 한국의 영토입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히로키가 저를 쳐다봤죠. 다른 학생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분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례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독도는 우리가 지켜온 섬입니다. 분쟁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죠. 애초에 분쟁이라고 전제하는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히로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영토 분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도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소 회부는 분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일 뿐입니다. 교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흥미로운 논쟁이네요. 하지만 토론이 길어질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요? 저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히로키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군. 학문적 토론에서는 객관성이 중요한 거 모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그리고 어떤 사실 앞에서는 침묵할 수 없는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섬을 분쟁지역이라고 부르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히로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떠났고 복도에는 저와 히로키만 남아 있었습니다. 히로키가 벽에 기대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깐 너무 과격하게 반응한 거 아니야? 히로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과격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조용한 나라에겐 조용한 외교가 어울리는 거 아니야? 히로키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용한 외교라니. 마치 우리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식으로 들렸어요. 조용해서 조용히 지켰던 거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선 말해야지.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히로키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정으론 국제법에서 이기지 못하지. 그때 교수가 지나가다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저희를 보더니 관심 있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직도 토론 중이군요. 학문적 열정이 느껴지는데.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히로키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정식으로 토론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독도 문제를 두고 각자의 논리로 설득해보는 거죠. 교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청중은 옥스퍼드의 각국 학생들이 될 텐데 어떤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독도에 대해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히로키의 도전적인 눈빛을 보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만나죠. 준비 시간은 충분할 거예요. 교수가 떠나자 히로키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 준비 많이 해와. 히로키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일주일.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군복무 시절 같은 중대에 있던 기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현이는 독도 경비대에 파견을 다녀온 친구였거든요. 기현아, 갑자기 미안한데 독도 이야기 좀 들려줄 수 있어? 독도? 왜 갑자기? 여기서 일본 애랑 토론을 하게 됐거든. 기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섬에서 본 별들 얘기해줄까? 그날 밤 기현이와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독도에서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독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노보다 깊은 곳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매일 밤 별을 보며 지켜선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가지 못한 그 섬, 내 친구가 지켰던 그 땅. 기현이와의 통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기현이는 강릉 해양경비 시절 제가 함께 복무했던 친구였습니다. 독도 경비대에 파견을 다녀온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고요. 기현아, 독도 파견 다녀온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독도? 왜 갑자기? 여기서 일본 애랑 토론하게 됐거든. 기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섬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긴장감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일본 순시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원거리에서 관찰하고 돌아가곤 했거든요. 기현이는 매일 아침 국기 개양 의식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일 때면 뭔가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밀려왔답니다. 거기선 깃발이 아니라 심장이 흔들리더라. 기현이의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현이가 말하길 어민 할아버지들이 종종 찾아왔다고 했어요. 고기를 잡으러 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독도 주변 바다를 오가셨다고 했어요. 마치 자기 집 앞마당을 드나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이상하게 만들려고 해. 분쟁이 있는 것처럼. 기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현이의 증언을 들으면서 독도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분쟁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땅이었어요. 만약 정말 분쟁 지역이었다면 어민들이 그렇게 편하게 오갈 수 있었을까요? 매일 국기를 개양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었을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직접 독도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기현이의 증언을 통해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경제학과 김민수, 역사학과 박지영, 법학과 이준호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놀라면서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현이가 한국에서 자료들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 사본과 19세기 일본이 제작한 고지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본 자료들에는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사토 히로키의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정으론 국제법에서 이기지 못하죠. 그 글을 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진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히로키는 법리적 접근에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법보다 먼저 사실이 있고 이론보다 먼저 현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는 우리가 지켜온 시간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날 이후 독도는 제게 국토가 아니라 기억이 되었고 논쟁거리가 아니라 조국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토론에서 진다고 해서 독도를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일본에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토론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앉아 일본과 한국의 고문서들을 뒤졌어요. 기현이가 보내준 자료들과 함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이틀 전, 저는 한국 유학생들과 마지막 점검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료는 충분한 것 같은데 말하는 방식이 문제야. 역사학과 박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들릴 수 있어. 외국 학생들한테는 객관적인 게 더 설득력 있거든. 지영이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저는 독도에 대한 감정이 앞서다 보니 논리적 구성이 약할 수 있었어요. 사실만 나열해. 감정은 빼고. 법학과 이준호가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발표 내용을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표현들을 모두 제거하고 객관적 사실들만 정리했어요. 역사적 문서, 지도자료, 국제법 조항들을 시대순으로 배열했습니다. 토론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하는 연습을 반복했어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해서 역사적 근거들을 차근차근 제시하는 구성이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팩트로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토론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긴장해 보였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준비한 자료들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세미나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겠다고. 진실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하다고. 세미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여 명의 학생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대학원생들이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히로키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교수가 간단히 소개한 후 히로키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습니다. 히로키가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섬은 무주지였고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 일본이 정식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주지라고 하셨는데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을 보시죠. 화면에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케시마와 마츠시마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결정한 문서입니다. 마츠시마가 현재의 독도예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히로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태정관 지령의 마츠시마는 현재의 독도가 아닙니다. 19세기에는 지명 혼용이 많았습니다. 히로키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19세기 일본 고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1821년 일본이 제작한 조선국 전도입니다. 마츠시마가 현재 독도 위치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조선 영토로 분류되어 있어요. 몇몇 학생들이 자료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히로키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렇다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목록에 없다는 건 애초에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영토로 확인된 제주도나 울릉도도 굳이 명시하지 않았으니까요. 영국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나요? 히로키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두고 아르헨티나와 협상하나요? 프랑스가 알자스 로렌을 두고 독일과 대화하나요? 저는 청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명한 자국 영토를 두고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히로키가 조급해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905년 편입이 유효합니다. 1905년보다 5년 앞선 1900년을 보시죠. 저는 대한제국 칙령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를 울도군 관할로 명시했습니다. 석도는 독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보다 먼저입니다. 중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1905년 편입은 불법이라는 뜻인가요? 러일 전쟁 중에 은밀히 진행된 일방적 조치였습니다. 한국의 동의나 통지도 없었고요. 히로키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인도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주장의 핵심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본은 자국 자료로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인정했던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이 그 증거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때 히로키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독도에 집착하는 건가요? 너무 감정적이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각도의 공격이었습니다. 청중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일본은 어떤가요? 저는 침착하게 반문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독도 영유권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집착 아닌가요?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히로키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실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화면에 준비한 동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진행된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다케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포터가 20대 일본인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다케시마요? 그게 뭔가요? 독도라고도 불리는 섬인데요. 아, 한국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한국 근처인가요? 솔직히 관심 없어요. 40대 남성의 답변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섬 때문에 한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한국이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5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활에 별 영향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나온 대학생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바위덩어리 아닌가요? 저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영상이 끝나자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청중들이 히로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히로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3년 일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다케시마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23%에 불과해요. 반면 한국에서는 100%가 독도 문제에 관심을 보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한국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가장 먼저 빼앗아간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은 상징입니다. 반면 일본에게는 어떤가요? 저는 히로키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일반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그저 한국과 문제가 있는 작은 섬 정도의 인식이에요.
중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저는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첫째, 독도 주변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어업권 문제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어업 이익이 걸려 있어요. 어업 통계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둘째,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독도는 동해 해상 교통로를 감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거든요. 지도가 화면에 나타나며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셋째, 해저 자원 문제도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히로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질적 이익만으로 영토 문제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과거사 인정 문제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일제강점기 침략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거든요.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무관심해도 정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익이 모두 걸려 있으니까요. 호주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게도 그런 실질적 이익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독도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독도는 우리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낸 마지막 보루입니다. 광복과 함께 되찾은 첫 번째 영토이기도 하고요. 독일 학생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건가요? 히로키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죠. 청중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어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핵심 논점이 나왔네요. 한국이 진짜 확신이 있다면 재판을 받으면 되잖아요. 왜 계속 거부하는 거죠?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들리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국제사법재판소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봅시다. 화면에 국제사법재판소 건물 사진을 띄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만 재판이 가능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바로 그 점이에요. 히로키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재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청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와서 이 집은 내 거니까 재판에서 정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도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하죠. 내 집인데 왜 재판을 받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독도 사진을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우리 영토예요. 주민이 살고 등대가 있고 관광객이 방문하는 평화로운 한국 땅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영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영국이 프랑스 땅인 코르시카를 두고 갑자기 우리 땅이니까 재판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프랑스가 응할 이유가 있을까요? 프랑스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코르시카는 명백한 프랑스 영토인데요. 바로 그래서 재판소 회부 요구가 함정인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의 진짜 목적은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분쟁을 수면 위로 올리는 거죠. 청중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였어요.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 분쟁 지역이 되죠. 그 자체로 일본은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중국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은 재판에서 질 것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재판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을 보세요. 2016년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중국은 그 판결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력이 없거든요.
호주 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판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인가요?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십 년간 법정 공방이 벌어지죠. 그동안 독도는 계속 분쟁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히로키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승리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 1900년 대한제국 칙령, 1945년 광복 후 독도 반환. 모든 법적 근거가 우리 편입니다. 그럼 왜 일본은 계속 재판을 요구하는 걸까요? 독일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시간 벌기 전략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건 한국입니다. 현상 유지가 일본에게 불리하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판 기간 동안 독도는 계류 중인 분쟁 지역이 됩니다. 한국의 실효 지배가 약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청중들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론전이에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재판을 거부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제 여론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한국이 뭔가 숨길 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히로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확히 찔린 듯 했어요. 결국 재판소 회부 요구는 법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공작이에요.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실효 지배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일본의 함정에 빠질 이유가 없죠. 교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최종 정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수의 말에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0명의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히로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처음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한국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은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실상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국제법적 관점에서 1905년 편입의 유효성은 히로키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논리적 근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로키가 애매하게 마무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1877년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했고 1900년 대한제국이 공식 편입했으며 1945년 광복과 함께 되찾은 우리 땅입니다. 화면에 독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잃었던 첫 번째 땅이자 광복과 함께 되찾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일본 거리 인터뷰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청중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독도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에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과 역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일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명한 자국 영토를 두고 재판을 받을 나라가 어디 있나요? 영국이 런던을 두고 재판받나요? 프랑스가 파리를 두고 재판받나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소 회부 요구의 진짜 목적은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분쟁을 수면 위로 올려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모든 면에서 증명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한국 국민이 거주하고 한국 정부가 관리하며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평화로운 우리 땅이에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히로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논리를 제시해도, 아무리 다른 해석을 시도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독도 사진을 화면에 크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치더니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마침내 5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수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잘 준비했고 특히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증이 인상적이었어요. 토론이 끝나고 나서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설득력 있었어요. 독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 학생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 자료로 한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독일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히로키는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 솔직히 나도 태정관 지령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거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문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이어도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단순히 독도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감정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독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동해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당당하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겐 독도는 그냥 필요한 땅, 갖고 싶은 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단순히 땅이 아니라 지켜온 시간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존심입니다. 누군가는 잊어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주장하지만 우리는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